이 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1년 만에 4,000원이 됐죠. 세계에서 물가가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이곳은 자원의 저주에 걸린 나라 베네수엘라입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물가는 1년 동안 무려 1,300배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물가는 1965년부터 2025년까지 50배도 오르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는 고작 일주일이면 따라잡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1,300배라는 수치조차 실제 물가를 모두 반영한 숫자가 아닙니다. 당시 베네수엘라 국회는 실제 물가 상승률을 268만%, 즉 26,800배가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새해에는 1,000원이던 빠삐코가 연말에는 2,700만원, 새해에는 100만원이던 휴대폰이 연말에는 270억 원이 된 셈입니다. 듣고도 믿기 힘든 이런 일은 도대체 어쩌다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패 정치, 그리고 범죄와 살인으로 악명을 떨치는 베네수엘라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고 너무나도 부유했던 나머지 평범한 중산층조차 심심하면 미국 마이애미로 쇼핑을 떠났습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다메도스 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스페인어를 한마디도 모르던 마이애미 상인들까지 다메도스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는 미국 물가조차 싸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던 나라가 어쩌다 세계 최악의 경제 붕괴를 겪게 된 걸까요?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덕분에 부자가 됐습니다. 석유만 나오면 돈이 쏟아지던 시절이었죠. 그 누구도 그 호황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풍부한 석유가 독이 됐습니다. 그 돈에만 의존한 채 다른 산업은 키우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국제 유가가 폭락했고 나라의 수입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아차 싶었던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돈을 끝없이 찍어내기 시작했고 정말 숨만 쉬면서, 아니 숨쉬는 것보다도 빨리 돈을 찍어냈습니다. 화폐 가치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면 이런 베네수엘라에서는 현재 물건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 데에는 과연 얼마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머니 속에 돈이 증발하고 있는 나라, 세계 최악의 경제 붕괴를 겪고 있는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직접 살아봤습니다. 가볼까? 여기는 카라카스의 라스 메르세데스라는 동네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어려운데 나라가 망해도 부자들은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부자 동네예요. 한국 대사관도 있고 러시아 대사관도 있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남동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의 가격과 이 동네의 가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제가 3일 동안 이 동네에 지내면서 쓴 돈이 좀 희한해요. 이 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이 한 40만원 수준이거든요. 공무원 월급은 한 20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샌드위치 하나를 18,000원, 마트에서 마실 거랑 과자 조금만 샀는데도 2만원이 넘었거든요. 중위소득이 200만원이 넘어가는 한국에서도 그 정도면 비싼 건데 여기는 중위소득이 40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물가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구도심에 가도 물가가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햄버거 같은 것도 무조건 다 만원 넘고, 나오자마자 보이는 곳은 이런 페라리를 파는 데예요. 한 달에 40만원 버는 게 평균인 이 나라에서 페라리를 살 정도면은 이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부자인 걸까요? 베네수엘라 인구 10명 중에 6명은 빈곤층입니다. 또 10명 중 3명은 극빈층이기도 하고요.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을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의 엄청 가난한 사람들. 여기는 이제 수도라서 빈층을 많이 볼 수는 없겠지만 뭐 물론 있겠죠. 여기도 빈민가가 있으니까. 페타레라고 하는 빈민가를 뭐 버스 타고 가거나 차 타고 가면은 볼 수 있는데 저것도 기름이 다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 저렇게 밀어서 가네. 근데 이 마을만 보면은 그런 수치들이 전혀 와닿지 않죠. 높은 빌딩들도 많고 그런 페라리 매장도 있고. 여기는 현대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 매장 그 바로 건너편에는 빨간색 국기가 휘날리고 있는데 저기는 중국 대사관입니다. 이 동네가 부촌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하필 중국 대사관이 여기 있는지도 되게 중요해요. 베네수엘라는 원래 미국하고 엄청 가까운 나라였어요. 미국에다 석유를 팔아서 돈을 벌었고 여기 중산층만 돼도 미국 마이애미로 쇼핑을 갈 정도로 엄청 가깝고 잘 살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차베스랑 마두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가 엄청 나빠집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 제재를 걸었고 베네수엘라는 삔또가 나가서 반미 노선은 더욱 강하게 타요. 근데 이 나라는 석유로 돈을 버는 나라잖아요. 무조건 석유를 벌어야지 나라를 계속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상대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수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을 빌려줬고 베네수엘라는 그 돈으로 석유를 갚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베네수엘라가 지금 가난하고 현금이 부족하니까 따서 갚겠다. 그러니까 따갑을 시전한 거죠. 이게 바로 석유 담보대출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급 석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턱 밑에 남미에서 석유도 얻고 정치적 친구도 만드는 셈입니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미국 제재 속에서 버틸 수 있는 아주 큰 수문구멍을 확보한 셈이고요. 그래서 중국 대사관은 그냥 대사관이 아니에요. 베네수엘라가 서방 세계에서 밀려나서 누구한테 기대어 살아남는지 보여주는 곳입니다. 특히 뭐 지금은 납치됐지만 마두로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미국하고 서방 세계는 가까이 지낼 때도 약간 인권 탄압 혹은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강요했는데 중국은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중국도 스스로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인권 문제도 자기도 걸려 있으니까 이제 베네수엘라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자기네 나라는 그렇게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중국은 대놓고 정권 교체를 요구하지 않는데 그 나라 일은 그 나라가 알아서 하게 내비둬라, 이런 내정 불간섭을 강조합니다. 여튼 그래서 마두로 입장에서는 훨씬 편한 파트너이기도 해요. 또 이제 중국 말고 또 다른 파트너가 러시아가 있는데, 러시아는 석유가 많은데 왜 베네수엘라랑 친하게 지내느냐, 이제 미국이랑 척지고 있는 베네수엘라한테 무기랑 군사 장비 그리고 석유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중국이 돈줄이면은 러시아는 총과 방패를 파는 상인에 가깝습니다. 미국이 압박할 때마다 야, 너 러시아랑 친구인데 괜찮겠어? 이렇게 약간 뭐가 뒷배가 있는 것 마냥 의소될 수 있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이 힘도 못 써보고 미국한테 납치되긴 했지만요. 여튼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바로 턱 밑에 반미 성향의 석유 부국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카드이기 때문에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동유럽이랑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듯이 러시아도 미국의 앞마당인 남미에서 경고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러시아가 전쟁 중이라 힘이 다 빠져서 베네수엘라 경제를 통째로 구제할 만큼의 돈을 쏟아붓기는 어려운 상태긴 합니다. 여튼 중국하고 러시아는 이런 식으로 베네수엘라에 발 하나씩을 무조건 두고 있다. 그리고 서로한테 좀 중요한 상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의약품을 같이 파는 뭐랄까, 약국? 편의점이라고 해야 될까? 뭐 100% 편의점인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저렇게 약국이랑 섞여 있는 편의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이제 운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많지도 않아요. 저기는 그래도 의외로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저렇게 계속 문 열어두는 데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부촌이라서 그나마 안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부촌에 사는데도 제 방까지 들어가려면은 이 키를 5번을 열어야 됩니다. 철문, 또 중문, 철문, 대문, 그리고 내 방 5번을 키로 다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부촌이 그 정도면은 이렇게 잘 살지 못하는 동네는 얼마나 이제 잘 잠그고 살아야지 안전한 걸까요? 여기 반대편에는 고급 시계를 파는 뭐 빌딩이 하나 있고, 또 이쪽에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긴 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이 또 평일 낮이고 해가지고 사람이 더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엄청 화려한 백화점은 아니었습니다. 뭐 생활용품 팔거나 의류 팔거나 엄청 막 비싼 시계 팔고 럭셔리 팔고 그런 백화점은 아니었어요. 약간 생활용 백화점? 아, 문을 아직 안 열었네? 너무 일찍 왔나? 그리고 저 매장은 제가 엊그제 사먹었던 샌드위치를 팔았던 그 노점상인 것 같아요. 제가 12달러, 그러니까 18,000원 주고 사먹었거든요. 근데 엄청 크긴 했어요, 샌드위치가. 저는 당연히 길거리에서 파는 샌드위치는 저렴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샀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이 부자 동네라서 그런 건지 길거리에서 파는 것도 가격이 그랬어요. 서브웨이보다도 더 비싸요. 이건 용도가 뭐지? 그냥 개인이 쓰는 차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안에 관리도 되어 있고. 핑크색을 좋아하나 보다. 저기 언덕 한가운데 타마나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호텔이 하나 있는데, 저기 전광판 때문에 좀 가려서 잘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기 그냥 오래된 고급 호텔처럼 보이는데 지은 지가 70년이 넘었대요. 이 나라가 한참 잘 살던 1953년에 저런 걸 지었을 정도면은 베네수엘라가 그 당시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 수 있죠. 이때 베네수엘라가 우리가 석유만 파는 나라가 아니다, 외국인 사업가랑 외교관이 오는 국제 도시다라는 걸 되게 보여주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개장식 같은 것도 엄청 성대하게 했는데 초대 손님만 2,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파리에서 가수까지 불렀대요. 이제 그 당시에 베네수엘라는 돈이야 뭐 땅을 파면은 검은 석유 나와가지고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혀 부담되지 않았겠죠.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 여튼 호텔 하나를 여는데도 그렇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석유회사 직원이나 외교관, 뭐 해외 사업가들이 저런 호텔에 많이 머물렀대요. 지금의 베네수엘라와는 이미지가 완전히 다르죠. 지금이야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낮은 나라지만 그때는 가장 높은 나라였거든요. 스페인이나 그리스, 이스라엘보다도 잘 사는 나라였대요. 그리고 저 호텔 주변에 저렇게 높은 빌딩들이 많은 거 보니까 주거용 빌딩 같은데 저 동네 자체가 다 부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나마 귀여운 거 하나, 이 신호등이 좀 귀엽게 생겼습니다.
이 베네수엘라가 뭐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치안이 안 좋은 나라였어요. 안 좋은 나라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았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살인율이 조금 줄기도 했고, 이 생활 강도, 그러니까 이제 뭐 남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털거나 서민들을 괴롭히거나 그런 거는 좀 줄어들었는데, 왜냐면은 사람들 털어도 털릴 게 없거든요. 근데 직장도 없는 사람도 많고 집에 돈을 막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뭐 힘들게 문 닫고 들어가도 집 안에 털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 강도도 줄었는데, 이 나라 돈인 볼리바르를 터는 것보다 저같이 이제 미국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향한 그 범죄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 이런 동네야 뭐 촌이니까 걸어다녀도 아무 상관없겠지만 가로등도 잘 안 되어 있고 현지인들만 많이 다니는 그런 골목은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아예 걸어다니는 공짜 뷔페가 되어버린다고, 그걸 절대로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또 다른 백화점입니다. 여기도 아마 9시에 열 것 같은데 여기는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 한 5분? 10분만 더 기다리면 돼서. 와, 여기는 뭐 해발 고도가 엄청 높지 않거든요. 저기 산이 보이는데 저게 다예요. 저거 건너면은 바로 바다라서 저렇게 구름이 다니네요. 무슨 해발 3, 4,000m는 되는 것 마냥. 안에 뭐 삼성도 있고 뭐 휴대폰 파는 다른 매장들도 있고 한데 오늘 안 열길래 봤더니만 10시 돼서 연대요. 여기는 나중에 저녁에 시간이 되면 와야겠어요. 뭐 구경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뭔가 이상합니다. 여기가 부촌이니까 인터넷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잘 터져야 되는데, 아니 이 어플 하나 못 들어가고 있어요. 택시 타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20분째 이러고 있습니다. 또 걸어다니면 조금 약간 또 터졌다가 또 끊기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베네수엘라가 인터넷이 잘 안 되나? 걷다 보면은 저렇게 기아메 정도 나옵니다. 택시를 40분 만에 잡았습니다. 계속 마을에서 계속 인터넷 터지는 데까지 계속 걸어다녔어요. 무슨 이런 동네가 다 있냐? 아니 이상하네. 저 숙소에서는 와이파이 잘 터졌는데 밖에 나오니까 인터넷이 안 터져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40분을 돌아다녔는데, 네, 택시가 꼼짝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뭐 오고 있습니까? 라고 스페인어로 물어봤는데 그래 자기야 이러는데요. 이 택시 타도 되는 걸까? 좀 무서운데? 그래놓고 꼼짝도 안 해요. 아, 나 빨리 가야 되는데 1시간째 지금 길거리에서 이러고 있어요. 엄청 작은 자동차네. 문이 열리지도 않아요. 레전드네. 앞에 타야겠다. 올라. Buenas. 과거에 베네수엘라가 엄청 잘 살았을 때 지었던 높은 빌딩들입니다. 뭐 새로 지은 빌딩은 잘 없어요. 여기 산 언덕에 있는 것들은 빈민촌들이겠죠. 이 도시에서 이 하얀 색깔로 칠해진 빌딩이 많지 않은데 이게 좀 새로 지은 거구나. 와, 이게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 이 어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기사님도 이 와이파이를 주변에 있는 걸 끌어다 쓰려고 하네. 저도 멈췄거든요. 나라가 희한해요. 여기가 공동묘지 근처입니다. 근데 뭔가 교도소처럼 이렇게 벽을 세워놓고, 아마 저기 석조 건물도 누군가의 묘지겠죠? 여기에 무슨 과거 대통령이었던 사람, 아니면 유명한 시인, 작가, 정치인들이 많이 묻혀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석조 건물은 지은 지도 되게 오래돼 보이고 아마 살았을 당시에 권력이 있었던 사람의 그런 무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구가 저쪽에 있대요. 들어가 봐야 압니다. 저런 깎아지른 절벽 위에 있는 빈민촌 아니면 달동네 바로 옆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호화스러운 것 같아요. 입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슨 공공기관 건물 아니면은 엄청 잘 나가는 교회 입구처럼. 내부는 좀 다르려나? 오, 눈에 보이는 거는 엄청 깔끔해요. 제가 듣기로는 지은 지 100년 넘었다고 했거든요. 리모델링을 했나? 아니 저기 적혀있는 글귀가 뭔지 몰라가지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여기도 인터넷이 안 터지네. 아니 인터넷 이거 데이터 남았거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랑 카카오톡은 잘 터지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안 터져요. 이거 뭐 이제 궁금해도 쳐다볼 수가 없네. 버스가 얼마나 넓은지 차도 엄청 많고 대형 버스까지 들어오네요. 여기가 축구장 340개를 합친 정도의 크기라 그랬어요. 여기도 배산 임수 뭐 그런 걸 따지나? 바로 뒤에 산이 있네요. 그리고 카라카스를 통틀어서 가장 큰 공동묘지라고 하기도 했고, 끝이 없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무덤의 개수가 많은 거 보니까 여기 대통령 말고 아까 말한 뭐 유명한 작가, 정치인 말고도 평범한 시민들도 묻힐 수 있대요. 그냥 공동묘지니까. 근데 여기 묻힌 대통령들은 좀 불쌍한 게, 한 명은 쿠데타로 몇 개월 만에 쫓겨나고 다른 한 명은 대통령이었는데 납치됐다가 살해됐대요. 대통령을 납치하는 나라라 쉽지 않죠. 무슨 마을처럼 저렇게 길이 쭉 나 있어요. 아까 그 담장 높이보다 높은 그 건물 말고는
다른 데는 막 호환스럽게 지은 무덤은 없네요. 이 사람은 뭐랄까 모자에 자기 얼굴이 있네요.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었나봐요. 정치인 같이 생겼는데 반대쪽은 이 사람은 딱 봐도 군인인 거고 이 사람도 딱 봐도 정치인인 것 같고 여긴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크게 박아놓을 정도면은 나라에서 유명했던 사람들이겠죠? 너무 넓어서 묘지가 아니라 마을 같아요. 저기도 길이 쭉 있어요. 얘도 뭐 모양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마 사람의 무덤이겠죠 이것도. 근데 철문으로 완전히 막아놨네요. 아 근데 볼 수도 없게 이 고리가 고장나가지고 안에 철문을 단 건가? 여기 아까 담벼락 너머에서 봤던 건물 이게 딱 유일하게 뭐랄까 호화스럽게 지은 무덤이에요. 지금까지 이 한 바퀴를 쭉 돌아봤는데 다 낮은 묘비만 세워두고 얘만 되게 높은 신전처럼 세웠습니다. 근데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저기 나무까지 자랄 정도면은 위에도 저기도 나무가 있고 오래된 누군가의 묘지인 것 같습니다. 택시 어플이 완전히 먹통이어가지고 그냥 시장에 있는 어떤 모터 택시라고 적혀 있는 게 있어서 이거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Let's go. 제가 가고 있는 데가 이런 빈민가예요. 어제도 갔던 데인데 이런 빈민가는 그냥 단층 건물들 위주잖아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데는 대형 공공주택이 엄청 많은 그런 빈민가입니다. 정치적인 색채가 엄청 짙은 곳이거든요. 이 안에서 연기 나는데? 불 나는 것 같은데? 헤드병 껴가지고 소리가 나요. 어우 시끄러. 어우 기특이 떨어지겠다. 어우. 저런 공공주택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아 목이 쉬어버렸네. 아 오토바이 타고 오는 거 힘들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엊그제도 왔던 동네예요. 그 당시 독재 정권이 만든 초대형 공공주택 도시인데 마을 이름은 1월 23일입니다. 이게 1958년 1월 23일에 그 당시 독재자였던 마르코스 히메네스가 쫓겨난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 마을 이름을 그렇게 바꿔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상징하려고 그때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 동네는 그 당시 독재 정권이 만든 초대형 공공주택 단지였어요. 뭐 지금에서야 막 엄청 현대식으로 보이진 않지만 1950년대에 이런 높은 아파트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 엄청 대단한 거죠. 완전 신식 도시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당시 정권은 가난한 사람들도 이런 현대식 고층 아파트에 살게 하겠다면서 이 근대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독재자는 1월 23일에 그냥 쫓겨나 버려요. 그런데 여기 마을 이름을 1월 23일로 지정하면서부터 동네가 완전히 정치적인 동네가 돼버려요. 여기가 차베스의 지지층이 엄청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포퓰리즘 하면 항상 언급되는 그 이름이 차베스죠. 여기가 대통령국인 미라플로레스랑도 가까워서 정치적으로 중요하고 차베스가 1992년에 쿠데타를 시도할 때 저기 언덕 위에서 지휘를 하기도 했었대요. 그리고 차베스가 죽고 나서도 그 언덕 위에 묻혀 있습니다. 이틀 전에 다녀왔어요. 근데 안에는 카메라로 촬영이 안 돼가지고 못 보여주는데 뭐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 차베스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오두막집에서 살았고 뭐 군인 시절에 뭘 했고 그런 것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스페인어를 잘 몰라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거의 못 알아들었지만 보는 재미가 좀 있긴 했어요. 여튼 그래서 여기는 차베스 지지자들한테는 그냥 주거지가 아니라 혁명의 성지 같은 곳? 뭐 그런 곳이래요. 근데 이 지역에 좀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콜렉티브라고 불리는 친정부 성향의 무장 조직단체들이 여기에서 거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뭔가 무기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스스로는 이제 지역단체를 지키는 자경단이라고 부르는데 외부에서는 이 사람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인지 뭐 무장조직단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네를 단순한 빈민가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정치 거점이자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이자 혁명의 상징이자 공포의 상징인 동네다. 그러면 여기를 차베스가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차베스의 지지층들이 그렇게 많냐? 왜냐면은 차베스 집권 당시 때 여기 주민들 그 서민층이잖아요. 서민층 아니면 빈곤층인데 그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을 많이 펼쳤어요. 생활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경험을 이미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시장 경제나 민간 개발보다 국가가 강하게 개입해서 나서야지 가난을 해결해준다는 게 이 사람들 뇌리에 엄청 세게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이 쉽게 끊길 수가 없대요. 이미 윗세대들은 그거를 한번 맛봤고 그게 기억에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으니까 뭐 차베스든 마두로든 정치를 잘 못해서 경제가 어떻게 되든 다시 잘 되겠지, 우리 그때 도왔었잖아 막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근시안적이라서 정치인들한테 속는다 라고만 보면 위험하대요.
가난한 계층일수록 사회 사각지대에 높일 가능성이 높은데 정부에서 자신들한테 빛을 비춰주고 먹을 걸 나눠줬으니까 그 당시 얼마나 지도자가 신성시 보였겠어요. 물론 저야 머나먼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복지는 중요하지만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못한 게 아쉽다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굶었던 그때를 배부르게 만들어준 그 지도자를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차베스가 죽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벽화 같은 것들을 그리면서 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거죠. 여기 아까 말한 자경단 아니면은 무장단체의 거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콜렉티보 레볼루시아나리오라고 적혀있네요. 버스 타고 가려고 했는데 버스가 안 와가지고 또 모터택시 타야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베네수엘라의 중앙은행입니다. 원래 중앙은행은 한 나라의 돈에 대한 신뢰를 지켜야 하는 곳이죠.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 돈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공식 통계로도 나왔었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그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거에 따르면은 물가 상승이 한 해 동안 1,300배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반대쪽인 야당에서는 26,800배의 물가 상승이 일어났다고 했고요. 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300배라고 하니까 엄청 사실 큰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중앙은행은 이렇게 미친듯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느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돈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석유로만 나라를 운영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라가 100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면은 그중에 95원은 석유로 벌어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석유값이 높을 때는 문제가 눈에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게다가 1970년대에는 석유값이 엄청 오르면서 베네수엘라가 진짜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 정부가 씀씀이를 너무 많이 키워버려요. 뭐 큰 건물도 짓고 외국 물건도 엄청 많이 수입을 하는데 국민들도 당연히 베네수엘라가 앞으로도 이렇게 석유 팔아먹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겠죠. 왜냐면은 여기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인가 그럴 거예요, 베네수엘라가. 그거가 되려면 한참 남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부자가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문제는 그 부가 산업 전체에서 온 게 아니라 석유 한 가지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인데 1980년대에 석유값과 환율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뭐 이러면서 빚도 늘고 경제는 약해지고 물가도 오르는데 그래서 정부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지출을 좀 줄여요. 사람들한테 나눠주던 복지도 좀 줄이고 그러면서 우리 경제적으로 좀 안정될 때까지만 좀 소비를 줄이면서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독려를 합니다. 나중에 숨이 트이면 너희한테 다시 원래대로 복귀해줄게 이러고서 이제 뒤로 밀어둔 거죠. 근데 베네수엘라가 그 당시에 엄청 잘 사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국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자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밥을 굶는 날이 생기고 쇼핑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등장한 인물이 아까 얘기한 차베스 아저씨. 이 아저씨는 기존 정부를 엄청 비판하고 1992년에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쿠데타 자체는 실패하는데 이 사건으로 이 사람이 엄청 유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고 1998년에 대선에 도전하는데 그때 이제 당선이 됩니다. 차베스를 뽑으면은 우리가 부유했던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하고서 표를 찍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당선되고요. 근데 차베스도 당선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지를 늘려주긴 늘려줍니다. 근데 좀 많이 늘립니다. 10년, 20년 뒤를 생각하지 않고 좀 많이 늘려가지고 왜냐면은 2000년대 중반대까지만 해도 국제 유가가 높아서 이 문제가 크게 보이질 않았는데 결국에 차베스 아저씨가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선된 사람이 마두로인데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국제 유가가 완전히 폭락을 해버립니다. 7년 동안 바닥을 기어요. 이제 여기서 베네수엘라가 본격적으로 무너지는데 석유로 돈을 버는 나라인데 석유값도 떨어지고 국영 석유 회사도 부패 때문에 맛이 갔고 석유를 뽑아낼 능력 자체를 안 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지출을 줄여야 했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무원 월급을 갑자기 크게 줄일 수도 없었고 식량 배급을 끊으면은 사람들이 분노할 거고 군대랑 권력층도 계속 붙잡아두려면 돈이 필요했거든요. 여기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세금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빚을 더 내거나.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 세 가지가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금을 더 걷자니 경제가 이미 벌써 무너져가지고 더 거둘 수도 없고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세금을 더 내겠어요. 독재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나라가 신뢰가 없으니까 또 해외에서 빚을 더 지는 것도 이제 힘들고 지출을 줄이자니 사람들이 또 욕을 할 테고 게다가 마두로는 차베스의 뭐랄까 의지를 이어받은 사람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더 해주고 더 많이 주고 이런 것들을 의지를 이어온 사람이라서 차베스는 했는데 마두로는 안 해준다? 그러면은 마두로가 쫓겨나면 늦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택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는 거. 그거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돈을 찍는다고 진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시장에 풀어져 있는 물건의 가치는 한정되어 있는데 종이돈만 계속 늘어나니까 물건에 표시된 가격이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물가가 26,800배나 오르게 된 거예요. 내가 2017년 1월에 1,000원 주고 사먹던 파피코가 2018년 1월에는 2,680만 원이 돼버린 겁니다. 이 초코 아이스크림의 대명사 빠피코라도
그 돈 주고 먹으면 멘탈이 나가겠죠. 뭐 소비야 줄이고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을 1억을 모았다. 은행에다가 1억을 넣고서 이제 은퇴하고서 그 은퇴 자금으로 써야지 하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딱 1년 만에 1억이 3,700원이 된 거야. 아니 이 사람들은 초록불이라도 계속 그냥 차를 갖다 내미네. 사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죠. 평생을 아끼면서 참으면서 모았는데 그게 진짜 휴식 조각이 돼버린 거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돈을 믿지 않고 미국 달러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을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정적인 가치를 가진 게 달러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마침 건너편에 닭을 파는 데가 있네요. 맛있는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4분의 1 치킨을 시켰습니다. 뭔가 제일 맛있어 보여가지고. 근데 REF라고 적혀있죠. 저게 US 달러랑 똑같습니다. 미국 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베네수엘라는 뭐 화폐 가치가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자기네 나라 돈이 있는데 왜 저렇게 뭐 US 달러가 아니고 REF라고 쓰냐. REF가 미국 달러 기준 가격 뭐 이런 거의 줄임말입니다. 레퍼런스야? 레퍼런스? 뭐 그런 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라는 미국을 그렇게도 싫어하면서 왜 미국 돈을 쓸 수밖에 없느냐. 그걸 알려면은 이 화폐를 봐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300원 정도의 가치를 해요. 화폐 단위는 100볼리바르라고 적혀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에 0이 14개 더 붙어 있는 건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화폐 개혁을 총 3번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찍어낼 때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공은 계속 붙고 사람들이 읽고 쓰기가 힘드니까 그런 0을 뒤에 절삭을 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총 3번을 했는데 2008년에 0을 3번 지우고 2018년에 0을 5개 지우고 2021년에 또 0을 6개 지워요. 그러면 그 해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100볼리바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은 1경 볼리바르입니다. 미친 숫자죠. 반대로 말해서 내가 이 2008년에 일론 머스크보다 더 부자여가지고 은행에다가 1경 볼리바르를 넣었어도 그게 2026년인 지금 300원밖에 안 됐다는 뜻이 말도 안 되는 값인 거죠.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언제 내가 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도 휴지 조각이 될 줄 모르니까 볼리비아 돈을 받기는 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계속 이거 바뀔 때마다 가격표도 바꿔줘야 되고 팁도 갈아줘야 되고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미국 돈을 기준으로 딱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달러당 한 600볼리바르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뭐 물건이 1달러다. 그러면은 1달러를 내고 싶은 사람은 1달러 내도 되고 베네수엘라 돈 600볼리바르 내고 싶은 사람은 600볼리바르 내면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 가격만 정해주고 화폐는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낼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0을 14개나 절삭할 정도로 경제가 안 좋아졌다면은 사람들이 직업도 엄청 많이 잃고 가지고 있던 돈도 사라지고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2018년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당 9.3명 이랬었는데 그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심했다. 그리고 이 돈의 가치는 사실 여기 0이 14개나 더 붙어있는 거나 다름없다. 1경 볼리바르를 저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돈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돈이 버스 타는 거밖에 안 돼요. 300원으로. 밥도 나왔습니다. 4분의 1 치킨을 시켰는데 생각보다 큰데요? 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감자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훨씬 더 푸석푸석하게 생겼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콜라가 없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비슷한 걸 받았어요. 시노또? 이름은 다른데 스프라이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코카콜라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스프라이트겠죠. 이름만 다르게 생긴 겁니다. 베네수엘라가 뭐 소득이 엄청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공무원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벌을 수 있는 주위 소득이 20만 원. 뭐 그리고 다른 서비스직 잘 사는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한 달에 40만 원을 버니까 잘 사는 나라 아닌데 이 밥값만 해도 벌써 10,000원이 된 겁니다. 10,000원 살기는 이거 하나로 벌써 끝이 난 거예요. 뭐 근데 길거리에서 파는 저렴한 음식들 그런 거 먹으면은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게 맛있어 보여서 왔습니다. 맛있어요. 맛있는가? 뭔가 좀 푸석푸석한 전기통닭구이? 고기로 굽는 거 맞는 것 같긴 한데 뭔가 더 부드러워요. 여기 무슨 소스도 줬거든요. 초록색깔 소스. 멕시코에서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시큼하고 고수도 들어갔고 고추맛도 약간 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고수 맛이 많이 나는. 필요 없는 샐러드도 주셨는데 좀 눅눅해요. 눅눅한 샐러드도. 근데 치킨이 맛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감자 같은 건 뭘까? 감자를 줬는데 또 감자를 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감자는 그래도 씹으면 뭔가 단맛이 있는데
얘는 더 푸석푸석하고 맛이 없는데? 덜 익어서 그런가? 아 근데 전문 요리점이니까 덜 익히지 않았겠죠? 근데 많이 준 걸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의 밥 포지션 같은데 뭔 맛인지 모르겠어요. 치킨이나 먹겠습니다. 오, 택시 앱이 이제는 또 정상적으로 작동해요. 근데 저 평점 1점이 돼버렸어요. 이게 오늘 처음 사용한 앱이고 택시 탄 거라고는 아까 그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잘 못해가지고 별점을 1점 받았나봐요. 아, 쉽지 않네. 다 먹고 나왔습니다. 오후 12시 딱 정오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일하다가 점심시간이라서 점심 먹으러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길거리에서 파는 거는 주로 이런 옷들이에요. 여기는 그래도 좀 저렴하네요. 청바지 하나에 15,000원이라고 적혀있어요. 이 휴대폰 케이스는 7,500원. 얘는 추러스인 것 같아요. 추러스 하나에 한 1,400원? 아니다, 추러스 하나에 1,500원 정도 하네요. 뭐 이런 것도 티셔츠도 한 7,500원. 근데 이런 티셔츠나 아까 본 청바지들은 저렴한데 나이키 신발, 아디다스 신발 그런 것들은 저렴하지 않았어요. 그냥 딱 우리나라에서 파는 가격이랑 비슷하게 한 10만원 내외 정도더라고요. 길거리에서 담배를 파는 데도 있고 저렇게 한 개비씩 파는 거예요. 한 값씩 사면은 담배값이 비싸고 부담되니까 이렇게 한 개씩 사고 라이터로 불도 붙여주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돼지고기, 닭고기를 뭘 먹고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6,000원이래. 여기는 무슨 실내 상가가 있네요. 금은방?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장신구들이나 뭐 귀금속을 위주로 파는 그런 상가인가 봐요. 그런 게 이렇게 쫙 도열해 있네. 엊그제 봤던 길거리 미용실도 있고 여기는 또 서점이네요. 근데 중고 서적이 아닌가 봐요. 다 포장이 돼 있어요. 아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포장을 하신 거구나. 아니면은 이런 오래된 책들, 아니면 이거 뭐라고 하지? LP판들도 팔고. 어허, 다리 밑에서 이렇게 팔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가 서점이 되어버렸네. 가격은 하나에 2,000원 정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다, 3,000원 정도 하겠구나. 2,000원에서 3,000원 사이인 것 같아요. 책 한 권에. 이런 책은 어쩌다가 지구 반대편까지 오게 됐을까요? 무섭네. 여기는 그래도 구시가지라서 그런지 막 엄청 비싼 물건들을 팔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책 같은 것도 3,000원이면은 뭐 소득이 40만원? 20만원인 사람한테는 부담이 되겠지만 제가 먹었던 방금 만원짜리 음식만큼 터무니없이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베네수엘라가 또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미인 대회로 유명을 해요. 여러 국제대회에서 1등을 한 경우가 많은데 미스 유니버스라는 데에서는 거기서는 7번이나 우승을 할 정도로 미녀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물론 이것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예뻐서 1등을 차지한 거겠지만 이게 나라가 다 잘 살았을 때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잘 살면은 사람들한테 돈이 많이 지어지고 당연히 그러면은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그러면은 광고가 커지고 또 그러면 방송이 커지고 그러면 예쁜 사람, 잘생긴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그러면 유용산업, 모델산업도 따라서 커지고 이런 식으로 굴러간대요. 그러면서 TV 스타, 탑 배우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생겨난 게 미인대회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는 의도치 않게 문화산업 국가가 됐대요. 이런 방송산업도 커지다 보니까 드라마를 만드는 역량도 점점 커졌는데 지금에서야 베네수엘라 드라마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드라마를 해외로 수출할 정도였대요. 여기 중남미는 당연하고 저 멀리 스페인이랑 이탈리아까지 수출됐다고 합니다. 마지막 회는 스페인에서 800만 명이 봤을 정도로 엄청 유명했대요. 이런 중남미 드라마를 텔레노벨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경제가 무너지고 방송산업이 약해지면서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래서 광고도 줄게 되고 그래서 이 문화가 결국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합니다. 또 베네수엘라가 황금기를 겪게 되면서 부흥한 산업이 미인 산업 말고도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야구입니다. 남미 국가들은 특히 축구에 미쳐있는 국가들이 많거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그런 나라들 보면은 축구를 엄청 좋아하기도 하고 엄청 잘하는데 베네수엘라는 반대로 축구보다 야구에 미쳐서 삽니다. 그리고 야구를 엄청 잘해요. 야구가 이 나라의 국민 스포츠인데 이것도 이제 석유랑 연결됩니다. 1900년대 초에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이 커지면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인 노동자, 미국 기업, 미국식 생활 방식이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야구도 같이 퍼져요. 석유가 이 나라에서 가져온 게 돈뿐만이 아니라 문화도 있었던 거죠. 먹는 거, 타는 거, 보는 스포츠까지 미국식 문화가 엄청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남미인데도 축구보다 야구가 강한 나라가 돼요.
너무 잘한 나머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 중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여기 베네수엘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또 무슨 광장이 있네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와, 여기도 항상 놀이터가 있어요. 애들 노는 놀이터는 아니면 운동시설은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산수장 느낌인가? 딱 봐도 고수 같으신데? 팔 두꺼우신 거 봐. 근데 기구들이 가까이서 보면은 다 녹슬어 있습니다. 되게 오래됐나 봐. 비도 맞고 야외에 있어가지고. 와, 얘는 나무 판때기로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위에는 고무가 그래도 붙어있는데 밑에는 해져서 다 떨어져 나갔어요. 얘는 아무래도 탁구장인 것 같죠. 사회주의 국가들을 많이 가봤는데 그 국가들 공통점이 저렇게 놀이공원 아니면 공원들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잘 해놨더라고요. 저기도 같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길거리 선거 포스터래요. 귀여워. 이 엄청 커다란 벽돌 건물은 삼빌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네수엘라가 기울기 전에 만들어진 백화점인데 황금기 베네수엘라 때는 수입품 소비 문화가 엄청 강했어요. 돈이 많고 환율이 유리하니까 직접 만드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쉬웠거든요. 그래서 미국 제품, 패션, 식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원 부국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이런 초대형 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들은 엄청 비싸겠죠? 외관으로 봤을 때는 되게 비싸 보이진 않긴 한데 위치가 엄청 좋으니까 또 이 나라에서는 부자들만 사는 아니면 중산층들이 사는 그런 아파트일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화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거는 현대자동차네요. 뭐 구찌, 루이비통 그런 명품 매장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입을 수 있는 옷, 신발 아니면 전자기기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런 백화점으로 보여요. 그래도 꽤 높습니다. 한 6층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아? 바퀴벌레인지 뭔지 모르는 벌레도 한 마리 보이고. 백화점은 뭐 그냥 백화점?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좋긴 한데 제가 딱히 흥미를 가질 만한 제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멈추면은 이렇게 유리창을 닦아줘서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뭐 마땅치 않고 많지 않다 보니까 저런 사람들도 눈에 띄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이렇게 손을 들어서 안 닦아도 된다 이런데요. 괜히 근데 닦기만 하고 돈 안 주면 그러니까 아예 안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 바로 옆에는 45층짜리 엄청 높은 타워가 있어요. 옆에는 완공이 됐는데 저기에 있는 거는 완공이 못 됐습니다. 포레드 다비드라고 다비드 타워란 뜻이에요. 원래는 베네수엘라를 대표하는 초고층 금융센터가 될 건물이었는데 이게 계획대로였으면은 은행 본사, 호텔, 사무실이 들어갈 예정이었대요. 45층짜리 건물인데 이게 완성됐으면은 베네수엘라 금융의 상징이 될 뻔한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공사를 하고 있다가 투자자가 3년 만에 사망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공사가 이대로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완성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도 없고 창문도 없고 난간도 없는 콘크리트 골격만 남게 돼요. 근데 그 뒷이야기가 좀 무서운 게 2007년부터 이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노숙자들이 이 빌딩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여기가 그냥 수직으로 된 빈민촌이 되어버려요. 제가 옛날에 갔던 남아공에서도 이런 비슷한 건물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갱단, 매춘부, 마약 딜러들이 한데 모여 살았었는데 여기도 한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에 사람들이 살았대요. 안에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7,800가구가 산 거예요. 지금은 저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고 있죠. 옛날에는 저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산 겁니다. 이게 보다시피 엄청 위험해요.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도 저기 안에서 자기들끼리 벽을 세우고 방을 나눠가지고 또 밖에서 전선 같은 것도 끌어오고 물도 끌어다 쓰고 해가지고 안에는 가게까지 있었대요. 보데가라고 하는 작은 구멍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하고 미용실이랑 무허가 치과도 있고 뭐 진짜로 완전히 수직 도시죠. 나는 가장 신기한 게 45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없이 위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대단한 거는 물도 한 22층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었대요. 대단하죠. 또 웃긴 건 낮은 층까지는 오토바이가 다닐 수 있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건물 안 주차장이랑 경사로를 타고 10층까지 이어져 있는 구조래요. 이게 안에 나선형의 경사로로 되어 있나 봐요. 근데 그 위부터는 뚜벅뚜벅 올라가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신기해요. 이 45층까지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지. 또 안에는 헬스장이랑 교회도 있었대요. 신기하죠? 뭐 도라에몽 주머니도 아니고 안에 뭐가 다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에 정부가 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요. 저기 아까 만든 공공주택 같은 곳으로 사람들 다 옮겨버리고 2015년부터는 완전히 비워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건물은 여전히 주인을 못 찾았는지 완성이 못 된 상태예요. 2018년에는 게다가 강한 지진 때문에 저 꼭대기 일부가 좀 기울어졌대요. 그래서 결국 이 건물은 지금도 완성된 건물도 아니고 완전히 철거된 건물도 아니고 그냥 카라카스 한복판에서 아까 그 백화점 바로 옆에 엄청 목 좋은 곳에 아직도 이렇게 떡하니 남아있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갔던 그 남아공의 건물이랑 뭔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것도 이렇게 도움형인데, 아 저기 그러네. 이렇게 나선형으로 오토바이가 올라갈 수 있네. 그러네. 사람들 장난기가 많아요. 그리고 뭔가 외국인을 좋아합니다. 저기서 경찰차가 지금 나오고 있죠. 안에 911 그것도 있네. 앰뷸런스도 있네. 뭔가 안에 경찰서, 소방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네. 베네수엘라 국기도 저기 달려있어요. 그리고 저기 창문도 달려있는 거 보면은 이 한 3층까지는 뭐 공공기관의 시설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른쪽은 여전히 그냥 버려졌지만, 우리나라로 치면은 현재 112, 119 종합상황실 같은 곳으로 쓰고 있대요. 그래,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우니까 그렇게라도 쓰는 게 낫죠. 아, 여기가 백화점이고 아까 맞은편에 있는 이 아파트는 이름이 센트럴파크 카라카스래요. 뭐 밑에 상점 같은 것도 많대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뭐 금 같은 거 팔고 건전지 팔고, 왼쪽에 전자제품, 아니면은 여기는 미용 제품들. 그냥 평범한 상가네요. 그래도 여기는 적어도 이 조명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막 엊그제 갔었던 주상복합은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무서웠는데 여기는 그래도 빛은 잘 들어가고, 안에 뭐 피자 파는 데도 있고, 이런 피어싱이랑 타투샵도 있네요. 사장님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아, 이 사람 주인이구나. 밤에는 달이 안 보여가지고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어린애들? 저기 페인트 칠도 안 된 저 건물은 뭐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극장입니다. 테레사 카레뇨라고 하는 극장인데 베네수엘라 황금기 때 지은 극장이에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베네수엘라는 기름만 파는 나라가 아니다, 오페라, 발레, 클래식 공연도 하는 문화국가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만든 공간입니다. 1970년대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10년 넘게 짓다가 문을 열었는데, 이 시기가 딱 베네수엘라 황금기, 그리고 그 돈으로 도시에 막 이것저것 짓던 시기였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베네수엘라가 막 먹는 거, 집 사는 거, 그런 1차원적인 것도 당연히 복지에 신경 썼지만 저런 문화교육에도 신경 썼대요. 엘 시스테마라고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학생들에게 무료로 뭐 바이올린을 가르치거나 음악 악기들을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안에 데리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세계적인 지휘자가 탄생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긴 했는데,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에 한 11명의 아이를 모아놓고 가르쳤고, 그 다음에는 또 25명, 그 다음에 또 46명, 그 다음엔 또 75명,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면서 아이들한테 악기를 가르치고 잘하는 친구들은 오케스트라 안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 이름이 벨라스 아르테스,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라는 역입니다. 내려가는 건 에스컬레이터가 없나 보네. 아니, 교통카드가 없어가지고 교통카드를 사려고 물어봤는데 그냥 문 열고 가라는데 잘 안 내더라고요. 내부는 생각보다 좀 쾌적합니다. 저는 좀 오래돼서 칙칙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지하철도 나름 새 거인 것 같아요. 저걸 한번 타볼게요. 뭐가 그렇게 신기하니 너? 어? 여기도 어쩌면 지옥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많네. 지하철이 저 끝까지 뚫려 있어요. 중간에 막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 에어컨도 잘 나오네. 그건 의외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엊그제 그냥 지나쳤던 이 건물은 이름이 센트럴파크 타워래요. 이것도 1970년대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최대 황금기를 맞이하면서 짓게 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고층 아파트 단지인 줄 알았는데 도시 안에 도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뭐 집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상가도 있고, 게다가 박물관이랑 호텔도 있고 안에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없는 게 없죠. 1970년에 공사를 들어가서 이 사람 사는 주거동은 1972년에 먼저 완공하고, 그 뒤로 1979년에 그 쌍둥이 오피스 타워가 완성이 됐대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 쌍둥이 타워의 높이가 225m인데 한때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고층급 건물이었대요. 하긴 1970년에 이 정도 높이의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대단한데, 그냥 높고 얇기만 한 게 아니라 규모도 엄청 크잖아요. 안에 박물관 또 웬 말이야. 물론 지금은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 벽이 오염도 되고 안 닦고 페인트 칠도 안 해놔가지고 좀 많이 좀 무서워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좀 위압적이에요. 여튼 근데 50년, 6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이니까 대단하죠? 이 정도 높이의 건물을 지었다는 게. 내부도 들어가 보긴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갔던 그 주상복합보다는
뭔가 조명도 어둡고 마트가 되게 무서웠던 걸로 기억나요. 저 밑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는 어제 왔던 상가랑 또 다르게 생겼는데요. 아,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상가가 그냥 한 통으로 하나만 운영되는 게 아닌가 봐요. 이렇게 구역구역 나뉘어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기가 잘 안 들어와서 그런지 손님도 없고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안에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도 많지 않아 보이고 한 절반도 안 찬 것 같은데 뭔가 미로 같아요. 여기로 가면은 또 다른 상가 동이 보이려나? 오, 저 끝에 있는 거는 경찰서예요. 경찰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가 안에 경찰서가 있네. 신기하게 안에 경찰관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철창이 쳐져 있어요. 아니, 스페인어 할 줄 모른다니까 자꾸 쫓아다녀. 길 찾아주는 NPC야 뭐야.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전 웅장하죠. 어제 왔던 상가로 왔습니다. 아, 이 옆에 잼민이는 계속 쫓아다녀. 나 소신인가? 여기서 여기 괴한들한테 두드려 맞지 말라고 날 지켜주려는 건가? 자꾸 옆에서 쪼잘쪼잘대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집에 가라. 아저씨 지금 일해야 된다. 근데 여기도 애들 뭐 학용품 그런 걸 팔고 뭐 생활용품을 위주로 파는 것 같아요. 당연히 비싼 물건 그런 거 안 팔고. 오늘은 의외로 문을 닫은 데가 많네요. 평일이라서 많이 운영을 할 줄 알았는데 아직 낮이라서 그런가? 어제 좀 해가 질 때쯤 왔을 때는 꽤 많이 열려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치즈만 들어간 피자가 13,500원이래요. 뭐 이런 세트는 22,500원. 그래봤자 뭐 그냥 평범한 피자에 콜라에 소스 조금이지만 여기도 물가가 비싸다. 여기도 그래도 나름 주상복합이니까 뭐 물가가 비싼 건가? 그래도 뭐 막 그렇게 엄청 맛있어 보이는 피자는 아니던데 여기 또 이렇게 사람이 많은가? 아파트 안에 교회 박물관만 있는 게 아니라 몰랐는데 수영장도 있네요. 확실히 중산층 아니면 상류층이 사는 아파트가 맞는 것 같아요. 아파트 안에 어떻게 이런 게 있냐? 여기 있다. 뭔가 게임 속의 슈퍼마켓 같았던 곳. 약간 물건수 많아 보이는 척 하려고 이렇게 도열해 놓은 것 같지 않나요? 약간 북한의 슈퍼마켓이 그 영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었던데 여기는 사람들 물건 살 능력이 다 될 텐데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사장님이 물건을 들여올 여력이 별로 없는 건가? 2층, 1층, 1층, 1층. 사실은 다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여기서 다 커트가 될 만큼의 양인데 쫙 늘려놨죠. 아파트 정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훨씬 더 커요. 여기 한 동 더 있고 여기 한 동 더 있고. 저는 또 케이블카를 타고 위에 빈민가로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 맞은편에 케이블카를 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이게 뭐 관광용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하철, 버스처럼 공공요금을 내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중에 하나예요. Bienvenido. 나이스. 교통카드가 없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얼마 안 하더라고요. 300원 했나? 엊그제는 저기 끝까지 줄을 서 있었는데 오늘은 하는 사람이 없네요. 내렸습니다. 여기 한참 멀리 타고 왔는데도 무슨 벽처럼 저렇게 아파트들이 서 있습니다. 우뚝하니. 옆에 쌍둥이 타워도 있고. 제가 아까 있던 저 커다란 아파트를 중점으로 저 구역은 다 잘 사는 데고 여기서 딱 도로 하나가 있거든요. 그 도로 하나만 딱 지나면은 나머지는 이제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 판자촌이죠. 지붕도 다 슬레이트로 되어 있고 녹슨 것도 엄청 많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쬐끄만한 집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카까지 설치한 마을이라서 뭔가 뭐 마트 같은 거, 뭔가 구멍가게 같은 것도 좀 보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없어요. 여기는 그냥 다 집들입니다. 이 좁은 골목 사이를 따라서 집들밖에 없어요. 구멍가게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여기도 구멍가게예요. 저 집을 보면은 절벽은 여기까지밖에 없는데 1층은 또 절벽 밖으로 또 나와 있고 2층은 또 절벽 밖으로 또 나와 있고 3층은 절벽 밖으로 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위태위태해 보여요, 집들이. 번호판 이름이 K82m네. 엄청 오래된 자동차예요. 누가 다 박살을 내놨어요. 타이어는 누가 뜯어간 거야? 불쌍해라. 저 케이블카에 있다가 걸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뭐가 보이네요. 이거 학교인 거 같죠? 딱 봐도. 애들 노는 놀이터도 잘 돼 있어요. 버스를 타고 사바나 그란데라는 데를 왔습니다. 뭐 보행자 거리라고 하는데 길거리에서 물건을 많이 파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로 대체로 옷들밖에 안 파네요. 불쌍하다. 뭔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돼버린 거지? 오냐 오냐, 네가 그 유명한 KFC냐? 너 잘 걸렸다. 나 딱 배고팠는데. 아,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나왔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또 간식도 닭을 먹게 됐네요. 아, 치킨 먹기 전까지 힘들어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걸어서 그런가 했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였어요. 저거 먹고 나니까 다시 또 팔팔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탑볼 공원입니다. 아, 다들 챗을 좋아하시나? 챗을 두는 분들이 꽤 많네. 제가 한번 훈수 더 올까요? 죄송합니다. 얘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쓰레빠도 하나 샀습니다. 내일 해변가 도시를 가는데 하나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5달러밖에 안 왔네요. 자주 신지 않을 것 같아서 제일 저렴한 거 이거 3달러짜리 사려고 했는데 이거는 제 왕발이 맞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나 골랐어요. 여기는 베요몬테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냥 카라카스의 평범한 주거 상업 동네처럼 보일 수 있는데 1940년대부터 카라카스가 부유한 도시가 되면서 여기가 농장에서 이제 도시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빌딩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아파트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이제 더 좋은 집, 더 전망 좋은 집, 그리고 자동차가 잘 다니는 이런 곳을 원하기 시작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산비탈인데 보통 카라카스에서 산비탈이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갔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밀려 올라간 빈민가가 많습니다. 근데 베요몬테는 좀 반대였어요. 돈 있는 중산층하고 상류층이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이런 언덕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합니다. 같은 산비탈인데 누군가는 돈이 없어가지고 억지로 밀려났고 누군가는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이곳에 다시 돌아오고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이유가 다르죠. 그래서 저기 언덕 위에서 도시 아래를 내려다보고 아까 갔던 중심가 같은데 아니면은 바로 앞에 이런 쇼핑몰이 있으니까 이런 데서 장을 보고, 이게 당시 카라카스 중산층이 꿈꾸던 뭐 도시 생활상이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계라는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이 쇼핑몰을. 그래서 에어컨을 안 틀어줘요. 틀었는데도 별로 안 시원한 건가? 뭔가 실내와 실외가 딱히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느낌이 아닙니다. 아까는 그 언덕에 있는 집들이 판자촌이었는데 제가 아까 갔던 데는 여기는 다 높은 빌딩들이에요. 주거용 빌딩들. 그러다 보니까 숙소가 있는 라스 메르세데스까지 와버렸습니다. 옆에는 카페라떼가 흐르고 있고요. 고개가 질 것 같습니다. 아까 못 간 백화점이나 들어가 보려고요. 신발에 맛있는 거 숨겨뒀나? 주인을 막 울면서 가네. 도착했습니다. 어이, 구름 이쁜 거 봐. 오, 전에 갔던 백화점이랑 분위기가 완전 다른데요? 뭔가 더 최신형이야. 엄청 깔끔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백화점 같은 게 확 느껴집니다. 아니, 안에 생각보다 볼 게 엄청 많았습니다. 특히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삼성에서 만든 거였는데 115인치 텔레비전. 115인치면은 저 철판보다 커요. 저 CD라고 적혀있죠. 엄청 선명.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그냥 빠져들어. 가격 보니까 7,500만 원. 근데 제가 저런 거 신경하니까 약간 스파이같이 생겼네. 이렇게 말라 그래서 눈으로만 한번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 저녁이네요. fun업 스파이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You might get what you asked for, so you better be sure.